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 19번째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MZ세대를 넘어 MC세대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2030 세대, MZ세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 가방을 사기 위해 노숙을 한다거나 아주 비싼 술을 먹는다거나 영혼까지 끌어올려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또 비싼 미술품을 사는 등 그야말로 지름신이 강림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기업의 광고비를 받은 언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신문들은 거의 매일 2030 세대, MZ세대에 대한 찬양,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이들을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30 세대 중에 과연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특정하게 태어난 시기를 갖지요. 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체 나이는 건강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나이를 속이거나 성형수술을 통해서 타인을 기만할 수는 있어도 그가 태어난 시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모두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동질적인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마나임이 1928년에 쓴 세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세대 위치 자체가 세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실제 세대가 형성되려면 시간적 위치의 동질성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나임 이야기를 한번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실제 세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체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이와 같은 추가적 연계는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통일성이라는 공동 운명에 대한 참여로 기술될 수 있다. 우리는 먼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엄청난 격변을 조금도 아니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동시대의 도시 청년과 함께 공동의 실제 세대 집단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따라서 실제의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내용들이 해체되어 새롭게 정립되는 영역들 속에서 동일한 세대 위치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유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이를 하나의 실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개인들이 해당 역사적 순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정신적 흐름들에 참여하는 한 동일한 개인들이 새로운 상황을 구성했던 상호작용에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참여하는 한 그들은 실제 세대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에도 결합된다. 여기서 우리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고 해도 그들 모두를 586 세대로 포함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2030 세대론이 가지는 허구성을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세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나임 말한 것처럼 역사적 순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정신적 흐름들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개인들 사이에 실질적 또 유대가 없다면 이것은 실제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의 대학생이었으나 학생운동에 동참하기는커녕 그 주변에도 있지 않고 최소한의 후원이나 동조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586 세대 혹은 민주화 세대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가의 사치품, 미술품,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는 다수의 평범한 청년 세대들을 기업과 기업의 광고를 받는 언론인들이 말하는 2030, MZ세대에 포함하는 것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20대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진보적일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현실은 어떤가요? 민주화 세대인 저에게 비정규직 차별은 정당한가, 능력주의는 공정한가라 질문한다면 저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20대는 어떻게 답할까요?
작년 9월에 한겨레 신문에서 리서치 기관 SIT에서 전국 20대 청년 52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인 나와 정규직 직원의 임금 격차를 공정하다라고 답한 경우는 55.5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비정규직인데 차별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답한 사람이 20대에서 55.5라는 거죠.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주장이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동의한다 라는 응답이 51.2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능력주의가 주는 느낌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다 라는 답변이 43.8로 나타났고 부정적이다 라는 답변은 18.9로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능력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학력별로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4년제 서울 소재 대학 응답자 집단은 54.1, 4년제 지방 소재 대학 응답자는 52.6으로 긍정적으로 답했는데요. 이에 비해 2년이나 3년 전문대 응답자 집단은 28.2, 고졸 이하 응답자 집단은 34%만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능력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회균등이 잘 구현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잘 구현되고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28%였는데요. 그중 부모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3.3, 중이라고 답한 것은 31.1, 평균보다 높았죠. 반면 하에서는 12.7% 나타났습니다. 왜 20대들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이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학교 서열체제, 극단적인 경쟁교육과 깊은 상관성이 있을 거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분들일 겁니다. 모두 기억하듯이 이명박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물론이고 일제고사를 다 강행했죠. 심지어 자율형 사립고도 도입했죠. 철저히 학교와 학생들이 서열화되었죠. 이명박 정부의 이 교육정책은 일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미친 경쟁교육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고,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가 비록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했지만 경쟁교육 프레임 자체가 바뀌진 않았죠. 알다시피 1990년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가 한국 사회를 강타합니다. 동시에 그전부터 존재했던 학력이나 학벌이 이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는 경향도 더 커지면서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선발을 위한 시험은 겉으로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하게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엄청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 줄세움을 당하고요. 경쟁을 계속 강요받으면서 성적에 따라 교실에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학생들은 성적이 나쁜 경우 스스로 차별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성적이 좋은 경우는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치 동물들이 힘의 우위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교육시장과 서열체제는 인간을 동물적 야만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이 알투이스의 주장처럼 학교는 미디어, 신문, 방송 등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애플이라는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학교는 명시적 교육과정은 물론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경쟁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경쟁을 내면화시키고
서열체제는 1등에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면서 성적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별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합니다. 능력주의는 이윤이 된다면, 돈벌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부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 같은 것은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다고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격차 등 차별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현재는 절반을 넘지 않지만 절반에 가깝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 단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발표된 OECD 교육 2030에서는 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포함한 것을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ies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적 주체성, Co-Agency는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지원하는 관계에서 형성되며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을 학습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11월 10일이죠. 유네스코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획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습의 강력한 동기는 상호 신뢰성과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한국만 보더라도 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협력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자 올해 데이터만 보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중에 무려 201곳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마을이 배움의 주제가 되고 있고 마을 사람들과 기관들이 학교와 협력해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의 영역인 마을에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상호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도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차원 전체를 본다면 문명을 전수받고 새로운 문명을 창달하는 재생산의 기제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삶의 시공간이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터득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시대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MZ세대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준비합니다. 외부에서 호명하는 세대, 자기적인 세대가 아니라 만화임이 말한 것처럼 실제 세대를 형성하는 개인 간의 실질적 유대, 역사적 순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정신적 흐름에 참여하는 경험에 우리는 착목해야 합니다. 옆에 친구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야만의 경쟁의 일상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상적 경험들을 축적하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을 M, 공동체 C, MC 세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게임의 저자 전상진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세대게임을 벌이는 플레이들의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병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그들이 벌이는 세대게임을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이제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이미 마을교육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MZ세대를 넘어 MC세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적 배움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고 지향하는 새로운 MC세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량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9번째 MZ세대를 넘어 마을, 커뮤니티, MC세대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로 저희 TV는 만들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